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41번째 에드먼드 킨입니다. 에드먼드 킨의 초상이고요. 상당히 강렬한 인상의 연기자입니다. 비교적 현대 이르기까지 대체로 연기자들의 삶은 출생에서부터 곡절이 있죠. 1800년대 전반기 영국의 무대를 휘어잡았던 연기자 에드먼드 킨이 그렇습니다. 물론 콜리 시버와 같이 나중에 개간 시인의 자리에까지 오른 시인의 자식들도 삶이 만만치 않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말입니다. 시오필러스와 샬롯 시버가 그들인데요. 연기자로서 재능이 없지 않았던 시오필러스는 감상적 시민극의 초석을 놓은 조지 릴로의 런던 상인 초연에서 주인공 조지 바네를 연기해서 호평을 받는데,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 그를 무책임의 전형으로 몰아가고요. 선배 연기자 제임스 킹과의 결투도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래 결국 그는 더블린으로 항해하는 중 폭풍을 만나 세상을 떠납니다. 샬롯은 어릴 때부터 무대 위에서든 무대 밖에서든 남장을 하고 지내는데, 그녀가 남장을 하고 여인들을 유혹한다는 소문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정된 일이었겠지만 결국 결혼에 실패한 그녀는 별 일을 다 거치는 중에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에서 메키스 역할을 연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헨리 필딩의 풍자극에서 자신의 아버지 역인 포플링 프리브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삶에는 무언가 기묘하게 비극적인 느낌이 감돕니다. 쇼필러스와 샤를롯 남매의 굴곡진 삶과 비교해 차라리 연기자 집안 출신의 사라 시든스와 존 필립 캠블의 남매의 삶은 비교적 순탄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1809년 캠블이 소유하고 있던 코벤트 가든 극장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건을 빼면 말이죠. 1952년 이래 미국의 시카고 극장에서 공연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인 연기자에게 수여하는 상이 사라 시든스 상인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성 연기자들이 수상하죠. 1950년 조지 맨커비치 감독의 영화 이브의 모든 것에 허구로 나오는 사라 시든스상을 실제한 것입니다. 노익장 헬레 헤인즈가 1953년과 1969년 두 번에 걸쳐 이 상을 수상했고요. 수상자 중에는 1996년 줄리 앤드루스나 2008년 캐서린 터너의 이름도 보이네요. 예, 사라 시든스의 초상입니다.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그런 연기자입니다. 아름다움과 기품이 있는 연기로 영국의 왕 조지 3세의 찬탄을 한 몸에 받은 사라 시든스는 순회 극단을 이끄던 부모 12자녀 중 첫째입니다. 당시로서는 꽤 이름 있는 연기자 집안이었던 거로 비교적 교육도 잘 받았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부모 극단의 연기자와 결혼해서 18살의 사라 시든스는 극단의 무대에 서죠.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회자되기 시작한 연기자로서 그녀의 명성이 1775년 드루리 레인 극장을 책임지던 데이빗 게릭에게까지 알려져서요. 그녀는 그 유명한 무대에 게릭과 함께 섭니다. 게릭에게서 드루리 레인의 지휘권을 물려받은 극장가 리처드 세리드는 사라 시든스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서 1782년 아일랜드 극작가 토마스 서던의 치명적 결혼에서 이사벨라 역을 그녀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드루리 레인의 여왕이 탄생합니다. 그녀는 남동생 존 필립 캠블과 1803년 코벤트 가든 극장으로 옮길 때까지 드루리 레인의 여왕으로 군림하죠. 평이한 일상적 대화까지도 영웅시의 단장 오복격으로 낭송하는 사라 시든스의 연기에 바친 총체적 삶은 때로는 농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1783년 그녀는 왕실 가문의 아이들에게 낭독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임명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라 시든스, 득이의 연기는 맥베스 부인입니다. 1812년 6월 그녀 은퇴 공연도 맥베스였고요. 그리고 공연 중 몇 차례나 앙코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중한 연기로 하자면 존 필립 캠블도 결코 누이에 뒤지지 않았는데, 탁월한 기억력의 소유자인 캠블은 셰익스피어 비극 작품들에 정말 잘 어울리는 풍채의 소유자입니다. 1983년 그의 런던 데뷔 공연도 햄릿이었고요. 예, 존 필립 캠블의 초상입니다. 예, 장중한 그런 풍채의 연기자죠. 예. 캠블은 15년간 드루리 레인 극장을 이끌다가 전 재산을 끌어모아
코멘트 가든 극장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극장의 화제로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는 1817년 은퇴합니다. 사라 시든즈와 존 필립 캠블의 동생 찰스 캠블도 연기자였는데 찰스의 딸 페니 캠블도 연기자였어요. 북언으로 된 그녀의 자서전은 그녀 시대 무대와 그 뒷이야기에 대한 흥미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 연기예술의 역사에서 캠블 일가는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현대로 넘어오는데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존 필립 캠블의 장중하지만 냉철한 연기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에드먼드 킨의 등장으로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전 세대 데이빗 게릭의 등장에 따른 제임스 킨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캠블이 은퇴하기 직전 1916년 10월 젊은 연기자 윌리엄 찰스 맥크리디가 코멘트 가든에서 캠블이 카토를 연기하는 것을 봅니다. 캠블이 카토의 마지막 대사 나는 만족한다를 내뱉자 극장은 감동에 박수갈채로 뒤덮이고요. 맥크리디는 캠블의 장엄한 연기가 관객들에게 발휘하는 힘을 인정하죠. 하지만 그의 눈에도 캠블의 연기는 경직되고 따분한 옛 스타일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하고 관객은 새로운 감성을 대표하는 젊은 연기자 에드먼드 킨을 기다립니다. 캠블은 역할이라는 가면을 멋들어지게 쓰고 연기하지만 킨은 자신의 심장에 불을 붙여 역할의 빛을 비추입니다. 캠블과 비교해 킨은 대담하고 다양하며 특징적인 연기에 도전하죠. 에드먼드 킨의 유년기는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킨의 부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갓난아이 시절 고아로서 버림받은 것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킨은 유랑극단 여배우의 돌봄으로 자랍니다. 이미 젊은 나이에 곡절이 많은 삶을 경험한 킨은 연기자가 되기로 결심하고요. 지방극단을 전전하며 경험을 쌓습니다. 1814년 드루리 극장에서 샤일록, 리차드 3세, 햄릿과 이아고를 차례로 무대에 올리면서 킨은 런던의 선풍적인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시인 코울리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킨의 연기를 보는 것은 번갯불로 셰익스피어를 읽는 것과 같다. 예, 에드먼드 킨은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의 내면적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무대에서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대사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사자어를 내지르고 그렇지 않으면 관객이 거의 들을 수 없게 속삭이죠. 킨이 무대에서 뿜어내는 존재감은 그리 큰 키가 아님에도 무대 위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작용합니다. 그보다 훨씬 키가 큰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광채를 발휘하죠. 1700년 중엽은 감성이 흘러넘치는 시대입니다. 독일의 극작가 아우구스트 폰 코체비나 프랑스 극작 길베르티 픽세르크루의 멜로드라마 적형의 작품들이 관객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습니다. 원래 멜로드라마는 그리스어로 음악을 의미하는 멜로스, 드라마가 결합하여 탄생한 용어로 철학자 루소가 연극에서 음악이 창출하는 감성의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한 프랑스어 멜로드라마에서 비롯합니다. 멜로드라마는 특히 무차별적으로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눈물과 음모와 광기가 버무려진 저작거리에 감상적이고 선정적인 통속적 성향의 공연들을 일컫습니다. 프랑스 악뮤 높은 코메디 프랑스에서 오페라의 극장 독점 시대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막을 내리고요. 멜로드라마는 그 이후 우죽순처럼 생겨나는 저작거리 대중극단들이 품고 가는 중요한 레퍼토리를 이룹니다. 드루리 레인 극장과 코벤트 가든 극장의 독점이 1843년까지 계속되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된 감상적 시민 비극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 작품들에서도 얼마든지 멜로드라마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죠. 멜로드라마는 괴테나 실러의 독일의 질풍노도적 향의 작품들이나 빅토르 위고나 알렉산드르 듀마의 낭만주의적 향의 작품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셰익스피어는 낭만주의를 선구하는 작가로 관주됩니다. 에드먼드 킨의 격렬한 삶과 연기는 한 세대 선비 연기자 조지 프레드릭 쿡에서 그 선례를 봅니다. 사실 낭만주의라는 말이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니지만 대체로 조지 프레드릭 쿡에서 영국의 낭만주의 연기가 시작되었다고들 합니다. 거칠게나마 정리하자면 낭만주의는 예술을 고전적 규범의 애들의 족쇄에서 풀어내려는 경향으로 예술을 합리적 논리가 아닌 초월적 직관의 작용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아고를 연기하는 조지 프레드릭 쿡의 초상입니다. 유랑 극단에 의해 자극받아 연기를 시작한 쿡은 오랫동안 지방을 떠돌다가 1800년
런던의 비평가에게 인정받아 더블린 로스키우스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앞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로스키우스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뛰어난 연기자의 이름입니다. 쿡과 비슷한 시기에 런던을 통째로 매혹시킨 조숙한 소년 연기자 윌리엄 베티는 어린 로스키우스로 불렸고요. 16살 나이에 연기자로 절정을 맡은 그는 거장 베티라 불리기도 합니다. 킹과 비교해서 연기에 정교함이 조금 부족하긴 했어도 쿡은 1794년 더블린에서 오델로를 시작해서 리차드 3세, 샤일록, 이아고, 맥베스 등의 역할을 차례로 정복해 갑니다. 1803년 코벤트 가든에서 존 필립 캠벨과 사라 치든스의 동료가 된 쿡은 고질적인 알코올 문제로 씨름하다 1810년 미국으로 건너가 커다란 연기적 성공을 거둡니다. 1820년 에드먼드 퀸도 미국으로 건너가 특히 뉴욕 관객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쿡과 퀸은 영국 연기자의 미국 흥행에서 최초로 스타 시스템이 가동된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문제는 에드먼드 퀸도 심각해서 나이 46세, 퀸은 이미 노인같이 쇠약해집니다. 오델로 공연 중 무대에서 쓰러진 퀸은 회복하지 못하고 몇 주 후 타계하죠. 그와 같이 어울리려는 귀족 계층을 물리치고 선술집에서 술 친구들과 술 한 잔을 더 좋아한 퀸은 사랑과 결투와 술과 연기에 폭풍 같은 삶을 살다 갑니다. 에드먼드 퀸의 아들 찰스 킬도 아버지의 뒤를 이은 연기자의 삶을 살죠. 퀸의 사후 1836년 알렉산드르 디마의 퀸이라는 작품에 프랑스 연기자 프레데릭 르메르트가 퀸을 연기합니다. 르메트르는 중세로부터 전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이한 로베르 막게르의 동시대의 의상을 입혀 하룻밤 만에 유명해져 버린 연기자입니다. 1830년대 탐욕과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막게르라는 캐릭터에 놀란 루이 필립 치아의 검열감들은 서둘러 공연을 중지시키죠. 프레드릭 르메르트가 연기하는 막게르의 모습입니다. 독일 연기자 루드비 데브린트는 쿡이나 킨에 못지않는 격렬한 기질의 소유자이며 연기에도 또한 고전적 구본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의 자유분방함이 있습니다. 파스타프나 샤일록의 일가견인 데브린트는 1819년 그의 재능을 인정한 아우구스티 플란트로부터 베를린 국립극장에 책임을 넘겨받고요. 알코올과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데브린트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무대를 떠납니다. 에드먼드 퀸 임정 자리에서 남겼다는 멋진 말이 전해집니다. 죽기는 쉬워도 코미디는 어렵다. 이 정도 내공의 연기자들이 1800년대 전반기 무대를 땀과 열정으로 수놓습니다. 에드먼드 퀸의 아들 찰스 퀸은 풍채와 음성에서 비극 배우의 자질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갖고 있던 연기자로서 천품부족했어도 퀸은 노력과 감수성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서 오덴티티스트를, 정품성을 살리려는 그의 노력이 때로는 과장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는 역사적 권능에 입각한 의상을 입은 맥베스를 무대에 올립니다. 찰스 퀸이 셰익스피어를 붙들고 씨름하던 시기는 1843년 새로운 공영법의 제정으로 악명 높던 공연 허가 제도가 느슨해져 음지에 가라앉아 있던 뒷골목 극장들이 본격적으로 양지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찰스키는 1850년 1843년 이전에는 불법 극장이었던 프리센스 극장의 경영을 맡아 이후 9년 동안 외관상 화려하고 수준 있어 보이는 셰익스피어 작품들로 극장을 장식합니다. 1860년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친 찰스키는 기력이 다 소진해버린 채 57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였던 아버지와 아들은 무대에서 연기로 불태워버린 순례자의 삶을 살다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